네, 안녕하세요. 중앙중 3학년 여러분. 8번째 온라인 수업이네요. 다음 주면 등교할 줄 알았더니 웬걸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터지게 되면서 과연 우리가 등교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게 젊은 지식인들의 개혁 요구인 갑신정변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90%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개혁 요구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각 사건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2년 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청의 간섭이 매우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자 당시 급진적으로 개화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옥균이 바로 이러한 청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려고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침 청나라의 군대 절반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서 아싸 이때다 라고 하면서 정변의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이 정변의 날짜 D-Day가 언제였냐? 바로 이때 최초로 생긴 우체국 즉 우정국 개국 파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잘 정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당시에 민비가 SOS를 청에게 치게 되면서 다시 청나라가 이제 베트남을 가다가 돌아오면서 결국에 갑신정변을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옥균 등 당시 급진개화파들은 불이 나게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신정변은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경, 전개, 결과 나눠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경, 전개, 결과를 순서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10년 후에 또 여전히 농민들은 살기 힘들었습니다. 점차 외세의 수탈이 심해지고 이렇게 쌀도 가져가자 당시 이제 관리들이 반공령이라고 해서 우리도 쌀 부족하니까 쌀 가져가지 마세요 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너네 반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봤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고 점차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전라도에 조병갑이라는 고부 군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병갑의 만행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석포라는 저수지를 만드는데 당시 그 지역의 군민들에게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무급으로 저수지를 만들라고 하고 심지어는 만들고 나니까 그 저수지를 써야 하는 농민들이 저수지를 쓸 때 돈을 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믿게 돼요. 그때 당시에 많은 농민들이 믿었던 종교가 무엇이냐? 바로 동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일어난 농민운동을 그냥 농민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이제 동학을 많이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이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서 결국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지역의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전봉준은 고부 지역의 어떻게 동학 접주라고 하는 동학의 약간 대표자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고부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당시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전주성까지 농민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주성을 점령해서 농민들의 위세가 점차 커지자 놀란 정부는 갑자기 청나라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굉장히 웃기죠. 우리나라에서 농민이랑 정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역사학자가 이거를 비유를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뭐 아내든 남편이든 갑자기 강도랑 편을 먹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청나라가 들어오자 거기에 곁다리로 누가 또 들어오게 되냐? 일본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갑신정변 이후로 맺었던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자 농민들 입장에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급하게 전주에서 화해를 하는 약속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주화약을 맺고 농민들에게 원하는 집강소라는 자치개혁기구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농민들 입장에선 오케이, 그러면 우리끼리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학농민운동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청나라와 일본? 지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아요. 부른 이유 자체가 동학농민운동 진압해달라라고 했는데 동학농민운동 끝났어요. 근데 얘네들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남아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농민들 입장에선 탐관오리들도 나쁜 놈이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외세도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외세, 즉 대표적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우금치 전투라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비록 우금치 전투에서 무차별하게 이제 농민들은 패배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항일의병,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던 이 시기에 바로 갑오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갑오개혁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배웠던 건 젊은 지식인들의 개혁 요구, 그리고 농민들의 개혁 요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들의 개혁 요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두 번의 개혁 요구는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지식인들이나 그리고 힘이 없던 농민들이 실제로 나라를 바꾸긴 굉장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를 우리는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갑오개혁은 총 3번 실시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는 해가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3차 갑오개혁 혹은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차 갑오개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다음에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동학농민운동이 전라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정부 서울에서 바로 갑오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가장 큰 요인으로는 바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개혁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하지만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갑오개혁에 실제로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청나라와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해주겠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화약으로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음흉하게 우리나라의 내정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요구를 하냐? 지들 말로는 이거예요. 야, 너네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잖아. 이거 니네가 정치를 똑바로 못해서야. 그러니까 너네 정치부터 개혁을 해 라고 하면서 산심 쓰듯이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정부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갑신정변 이후 맺었던 텐진 조약의 근거로 청나라와 일본 군대 모두 조선에 하루 차이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외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란 농민군은 급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패정개혁안을 내밀면서 전주에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을 맺었다라고 했죠. 그렇게 동학농민운동이 끝나는 것 같아 이제 정부는 일본과 청에게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가기 싫다고 배째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명분은
아니, 너네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개혁하는 거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는 아닌데? 우리도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라며 교정청을 세워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일본 호락호락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청나라와 싸우면서 이 한반도 땅에서 청나라를 물리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조선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일본이 지금 청일전쟁으로 바쁘기 때문에 정부는 잽싸게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라는 걸 새롭게 만들면서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진입니다. 자, 1차 갑오개혁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같이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누가 언제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바로 군국기무처 안에서 정부 관리들이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개혁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개혁의 내용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 채워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갑오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내용은 바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수업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후기가 되면 점점 양반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상민들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 어디가 가장 많아야 되냐? 여기 상민이 많아야 돼요. 여기가 많아야지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분제가 문란해지고 있는 조선 후기 상황에서 결국엔 1894년에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도정치 시기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과거제도가 드디어 폐지를 하게 됩니다. 과거제라는 것이 처음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을 때, 광종 시기에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이것이 바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약 1000년 동안 이제 시험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조선 후기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가 벌어지게 되자 이제 과거제를 없애고 새로운 방법의 인재를 등용하자. 그래서 새로운 인재 등용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마침 이런 거죠. 수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수능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대학 가는 것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과거제 폐지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왕실과 정부를 분리해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왕실이 곧 정부였어요. 조선은 왕실이 곧 정부였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정부가 하고 왕실은 왕으로서의 위엄, 권력을 보여주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이제 발전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조선 배웠을 때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아내가 이제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은 아내를 강제로 따라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평생 혼자 방에 갇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되겠죠. 남편이 먼저 죽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평생 그렇게 괴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건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 준다라는 건 이전보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게 된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도량형이라는 걸 통일하는데, 도량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량형은 지금으로 따지면 킬로그램 혹은 센티미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준적으로 몸무게는
킬로그램, 그리고 키는 센티미터로 이제 정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전국이 똑같아요. 하지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지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 라는 이제 가마니라는 이제 재는 단위가 있는데, 이 가마니라는 단위가 서울에서는 이만큼이고 뭐 전라도에서는 이만큼이고 뭐 강원도에서는 이만큼이고 지역마다 달랐어요. 가마니의 기준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똑같이 통일한다 라는 것을 바로 도량형 통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금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데, 원래 조선시대에서는 무엇으로 세금을 냈나요? 그쵸? 바로 쌀로 세금을 냈습니다. 우리 뭐 대동법도 그렇고 영정법도 그렇고 다 쌀로 세금을 냈었지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쌀보다 편리한 바로 돈으로 세금을 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조세의 급납파, 급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차 세금을 내는 것도 편리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편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개혁안 내용들 모두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가보개혁은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이 전개 과정 속에서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가보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했어요. 방금까지 배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자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군은 이제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동학농민군이 무차별하게 패배하게 되죠. 자, 한편으로는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의 각이 보여요. 무려 이제 청나라와 여러 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4번째 싸움 정도에서는 일본이 지금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나라를 이길 것 같아 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정부에게 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1차 개혁했는데, 우리 개혁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개혁을 하라는 거지? 라고 보면 일본은 바로 자기네들이 다스리기 쉽게 조선이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약간의 친일 성향을 갖고 있었던 박영효를 앉히게 되고 이렇게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됩니다. 이때 고종은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이렇게 홍범 14조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가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됩니다. 자, 이 6화 원칙도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뭐 언제 청일전쟁이 일본이 승리할 때쯤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홍범 14조예요. 1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청에 의존하지 않자. 그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우자. 우리는 끊임없이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요. 지방 간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라는 게 이제 주목할 점입니다. 지방관, 즉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기도지사, 뭐 경상도도지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지방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관이 맘만 먹으면 누구 하나 죽이는 일 쉬워요. 그렇게 지방관이 모든 권력을 갖고 뭐 자기 친한 사람은 봐준다거나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오히려 죄를 물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관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지방의 문제 해결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소가 설치되어요. 재판을 하는 곳이 이때까지는 솔직히 따로 재판소다라는 곳이 없었는데 이제 이때서야 재판소를 설치하여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를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사범학교는 말 그대로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라는 거고, 외국어학교는 말 그대로 외국어를 가르쳐서 훗날 외교관을 만드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이러한 학교를 왜 세웠겠어요? 바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나라도 더 잘 살게 만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3차 가보개혁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을미 하면은 을미 개혁 말고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나요? 을미 땡땡이라는 사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데 네. 그쵸? 여러분들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을미사변이 무엇이죠? 네. 을미사변부터 해서 우리 과연 을미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갑오개혁이 단행될 즈음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청을 이긴 대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만 그리고 요동반도라는 곳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주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지게 되면 조선뿐만 아니라 청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던 러시아는 당시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지는 것을 막아서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국 간섭으로 결국 일본은 요동반도를 갖지 못하게 되고, 청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게 됩니다. 이를 확실시했던 게 바로 민비였어요. 민비를 주도로 칠러 인사들을 등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칠러 인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을 제외한 청 그리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던 민비가 못마땅했던 일본은 결국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모시의 사건, 즉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나라의 중전, 왕비를 죽인다라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을미사변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확실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3차 갑오개혁, 즉 을미개혁이 단행됩니다. 자, 이는 일본이 청나라를 꺾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조약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시보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데, 뭐 조약 이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바로 요동반도를 이제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요동반도가 만주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만주 지역을 가지게 되면 일본이 청나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엄청 쉬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에 있었던 러프독 입장에선 일본이 굉장히 경계 대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민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선 칠러 인사를 등용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완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비, 일본 이렇게 거슬렸던 민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간섭이 커진 상황에서 을미개혁이 진행되는데, 우리 을미개혁의 개혁 내용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발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고 성리학의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효의 시작이다 라고 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부모가 주신 것 중에 뭐 하나 이제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바로 효이다 라는 건데, 갑자기 상투를 잘라버리게 되죠. 이를 단발령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고종이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상투 튼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사진관이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태양력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양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까지 조선은 음력을 썼었습니다. 이 음력이 농사 지을 때 맞춰서 만들어진 달력이기 때문에 이제 음력 날짜를 썼는데, 이제 서양의 그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양력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되냐? 1895년 11월 16일 다음 날이 어떻게 되냐? 1896년 1월 1일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도 나오죠.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월 1일로 삼은 것이다. 갑자기 15일 정도가 훅 사라진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종두법이라는 것을 실시했다,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연두라는 병이 있어요. 얼굴에 곰보 자국 같이 나는 천연두라는 병을 고치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연두 백신 종두법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전에 이 종두법에 대해서는 정약용 선생도 얘기를 했어요. 정약용 선생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막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진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지석영이라는 선생님 덕분에 바로 종두법이 사용되고 천연두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갑신정변 때 오픈 파티를 했던 우정국, 즉 우체국이 있었죠. 근데 갑신정변 이후로 이 우체국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때 을미개혁 때 다시 근대적인 우편 사무가 실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호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우리 연호라는 말 여러분들 삼국시대 때나 뭐 고려시대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청나라와 다르게 우리의 자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연호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청나라의 연호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1896년을 건양 1년이라고 채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학교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소학교는 지금의 뭘까요? 네, 초등학교예요. 이렇게 학교를 세움으로써 많은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을 받아야지 나라의 힘, 국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 당시에 많은 학교들을 세워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을미개혁이 진행되었지만 을미개혁의 결과는 썩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을미년이라는 이 해에 을미사변이라는 충격적인 일과,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단발령,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본 놈들 때문이다. 국무를 시한 것도 일본 놈들이고 단발력을 하라고 한 것도 일본 놈들이다. 우리 일본 놈들 무찌르자 라고 하면서 의병 활동이 진행된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병에 대해서는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을미개혁, 바로 일본의 굉장한 간섭과 영향력 아래에서 일어났었던 것인데,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자 두려웠던 고종은 바로 당시 궁 옆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 이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약 1년 동안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관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옆이냐? 덕수궁 옆에 있어요. 덕수궁 옆에 있어서 덕수궁에 있었던 고종과 당시 세자였던 순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었다. 실제로 지금 이 지역 종로? 라고 해야 되나? 종각? 이 지역에 가면은 실제로 아관파천의 길을 태로 정비해 놨기 때문에 그 길을 걷다 보면 아, 고종이 이곳을 이렇게 지나갔구나 라는 것도 느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관 근데 서울에 지금 있을까요? 네, 지금은 바로 여기 이 3층 꼭대기 전망대만 이렇게 덩그러니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보개혁, 마지막으로 의와 한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라고 한다면 당시 근대사회를 지향했던 계합파들과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의지가 반영되었다라는 거. 결국엔 비록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요구가 가보개혁에 포함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하지만 한계점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데 한계점의 가장 핵심은 일본이 간섭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개혁이 진행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군사제도 개혁과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이 소홀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간섭으로 당연히 군사제도를 개혁하면 우리의 국력이 강해지는 거니까 일본은 이를 막아섰겠고 그리고 당시에는 아무래도 관리들 중심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토지제도 개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